권리 분석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사이트까지 가입했는데 막상 물건을 보면 항상 늘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한 건가? 아니 뭐 내가 잘못 본 게 있나? 이런 의심 하나 때문에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신 분들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권리 분석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막 복잡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단순합니다. 마치 운전면허랑 비슷해요. 운전하실 때 막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면서 안 하시죠. 그냥 자연스럽게 시동 켜고 그냥 앞으로 가고 그냥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처럼 권리 분석도 제대로 한 번만 익혀놓기만 하면 알아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계속 의존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권리 분석을 스스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세요. 경매는 꿀팁 경매. 경매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인수금액이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매에서 물건 볼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낙찰 받고 나서도 남아있는 권리가 있을까? 세입자의 권리가 낙찰 후에도 남아있을까? 바로 이걸 알려주는 기준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 등본에서는 어떤 권리는 지워지고 어떤 권리는 남는지 이런 걸 결정해주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앞선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낙찰자는 이 기준보다 뒤에 있는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를 알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부터 찾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현황을 보면 21년 4월 9일 날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럼 그 뒤에 그 어떤 근저당이 있어도 저희한테 인수되지 않습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대한 모든 이제 권리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물건이라서 쉽게 가볍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 입찰해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만 판단하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을 때는 이 권리만 찾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딱 7가지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7개만 보면 되는데 앞에 말한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날짜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거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날짜인 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려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의 경우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일단 나타나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등기부 등본 대부분 실수는 안 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옆에 보면 순위 번호와 접수란이 있어요. 실수로 순위 번호만 보고 앞선 권리인지 뒷선 번호인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차 입찰일이 잡히기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옵니다.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한다면 1분 만에 권리 분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원이 등기부 등본, 현장 조사, 임차인 정보까지 직접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이 하단에 비고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가 공란이다. 그러면 권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원도 인수해야 될 권리를 실수하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아예 없진 않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낙찰되고 나서 권리상의 어떤 하자가 발견됐다고 가정을 하면 바로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고 입찰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임차인이 있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 보증금을 지켜주는 권리가 있는지, 즉 이 말이 대항력인데 대항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좀 큰일 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임차보증금의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확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항력이란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기 전에 못 나갑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임차인이 이 권리를 가지려면 딱 2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입신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유. 실제로 거주하고 있냐 없냐죠. 이 두 가지가 갖춰진 경우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내가 여기 세입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확정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확정일자일 수도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배당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돈을 받을 순서를 정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대항력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고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표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임차인의 배당 요구까지 이해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데요. 배당 요구란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누가 돈 받을 사람인지 하고 묻습니다. 이때 받을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출하는 행위를 배당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전입도 앞서 있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임차인에게 낙찰 대금에서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받을 돈이 사라지냐? 또 그건 아니죠. 이 돈은 바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권리 분석을 잘 안다면 명도의 난이도도 미리 알 수 있어요. 당연하지만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명도에 저항이 조금 있을 거라 초보자분들이 입찰할 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명도 난이도가 쉬울 케이스도 있고 어려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명도 난이도가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대항력이 있으면은 뭐 당연히 쉽겠죠. 근데 대항력이 없고 임차인이 배당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당표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부 다 받아 나가는 경우에는 명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협의해서 나가시는 날짜, 이사 날짜만 정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낙찰자의 인감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명도 확인서. 두 번째 케이스는 대항력이 있고 배당 신청을 안 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 선정을 조금 잘 하면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분의 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보증금이랑 입찰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낙찰 받고 임차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 임차 보증금 얼마이시죠? 네, 제가 그 금액 돌려드릴 테니까 이사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협의해서 명도 소송할 필요 없이 그 임차 보증금만 돌려드리면 바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요약한 걸 여기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앞에 내용이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